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분석하여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9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치매 요양보호에 대해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파트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물요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34회와 36회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치매 대상자분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의 효과를 잘 설명해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 진정, 어지럼증, 손떨림, 초조, 불안 등과 같은 부작용이 유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는 특히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나타나게 된다면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치매 일상생활 지원에서 식사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실기 부분에서 섭취요양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다수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식사 도중에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같이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 음식을 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 등은 삼가고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는 국가고시 문제가 32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식사 돕기에 돕는 방법, 식사 전, 중, 후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섭취 요양과 겹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흘리는 등에 대비해서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서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좋고, 네 번째로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식사 중 돕는 방법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컵에 물을 얼마나 채울지 판단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물을 따라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가벼운이 아니라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네 번째로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치매 대상자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46쪽에 있는 꼭 알아두기.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거나 옷을 올리고 구석진 곳을 찾거나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배설독기의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배설 요양 부분과 함께 겹쳐지는 내용으로 국시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요이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배설 시간과 양 등의 습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두고, 네 번째,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하고,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습니다. 지퍼 있는 옷은 입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금 사실을 알리려는 일을 안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착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에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퀴가 달린 변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나 사용을 하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잠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에는 칭찬을 해주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설독기에 공통 적용되는 돕는 방법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적절한 시기, 즉 식사 전, 외출 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강요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관찰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알 수 있으니 그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식사량과 수분의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려면 섭취량이 적당량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상 부드러운 말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서 치매 대상자 자신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뒤처리하는 방법은 앞에서 뒤로 적용을 해야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금하는 경우에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배설유한과 겹치는 부분으로 국가고시 출제가 다수 된 적이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나 대변 혹은 모두의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인데요. 즉, 자신의 의지로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돕는 방법은 첫 번째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고 말려주는데 이때 두드려서 말리는 것이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부를 깨끗이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환기를 자주 시키고 요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 후 냄새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실금 사건, 매일의 수분과 음식물 섭취 내용, 배변에 대한 치매 대상자의 요구 등과 배설 상황을 기록해서 배설 리듬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배뇨 관리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뇨를 할 때에는 침상 머리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몸을 앞으로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방광에서 확실히 비울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를 하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위장질환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 의료인과 상의한 후 원인을 확인한 다음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변비인 경우에 어떻게 배설을 도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서 배변을 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불편감을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필요하면 변비약을 먹이거나 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상자로부터 관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치매 일상생활 지원에서 개인위생 돕기, 목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의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도와줄 때에는 조용히 부드럽게 대해야 하고, 두 번째, 치매 대상자에게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목욕을 해서 치매 대상자의 거부감을 줄여줘야 하고, 네 번째로 치매 대상자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한 다음 목욕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욕탕 바닥이나 욕조가 미끄럽지 않도록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를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목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한 후 목욕을 시작해야 합니다.
7번째, 치매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목욕에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기 부분에서 개인위생 파트에서 연관해서 국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목욕 준비를 하면서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식사 전에 목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사가 끝나면 여기 수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단추를 푸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세요. 팬티를 벗으십시오. 이제 탕속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씩 제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함으로써 물과 친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욕조에서 미끄러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욕조 내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두는데요. 발목 정도의 높이의 물을 미리 받은 후 대상자를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웁니다. 네 번째로 운동 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넘어져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조 시설이 없으면 샤워실 내에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목욕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부가 접혀지는 부위가 잘 씻겼는지 확인을 하고, 여섯 번째, 목욕을 한 후에는 물기를 잘 닦아주고 말립니다. 일곱 번째로 목욕 후 피부 상태를 관찰합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일상생활 지원에서 개인위생 돕기, 구강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기본 원칙의 첫 번째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의치는 하루에 6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하고, 네 번째로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 의사에게 교정을 의뢰해야 하며 치주에 염증이 생겼는지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편마비가 있는 치매 대상자는 음식물이 한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강위생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도구를 세면대 위에 순서대로 가지런히 놓아주고, 두 번째로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시범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에는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어 물이 뱉어지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양치할 수 있는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에는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로 적신 꺼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묻혀서 치아와 입안을 닦아 치석이 생성이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의치는 매일 치매 대상자가 가장 협조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치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의치 보관 용기에 차가운 물을 넣어 담가두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2번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이때 차가운 물을 넣는 것은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의치가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50조 꼭 알아두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칫솔 또는 면봉으로 이와 이 사이 잇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부리가 긴 주전자로 입 아래쪽으로 50에서 60cc의 따뜻한 물을 넣어줍니다. 입안에 물을 받아낼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대고 밀착시켜 입안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 뱉어내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일상생활 지원의 개인인생 돕기 옷 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부분이 32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합니다. 다섯 번째,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옷 입기 돋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줍니다. 두 번째로 부득이하게 옷을 입혀줄 경우 치매 대상자도 옷을 갈아입는 데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존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다섯 번째,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서 확인시켜 줍니다. 다음으로는 451쪽 참고의 치매 대상자의 의복 착용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시간, 장소, 상황에 적절한 옷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겨울임에도 반바지를 입으려고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는데요. 대상자가 입은 반바지 위에 춥지 않도록 겨울용 맞는 외투를 옷을 입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치매 대상자의 의복 착용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동도끼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현재의 운동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와 시간을 같이 하며 친숙해진 뒤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 주위를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라면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지만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운동량은 점차 늘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운동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요양보호사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도끼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과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은 양말을 신고 서서히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순서대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치매 일상생활 지원에서 매번 국가고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서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안내를 위해서 시계, 달력, 신문 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어두워지자마자 희미한 불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화분이나 카펫은 치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과 사고 예방,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의 예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 정말 중요하니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로 방과 주변에 돕는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를 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 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다리 및 칼, 헤어 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 살충제, 페인트, 세제, 단추, 성냥, 라이터 등은 위험한 물건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따로 보관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서리가 날카롭고 뾰족한 가구,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구 모서리도 이처럼 덧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단의 윗부분에는 간이문을 달아서 치매 대상자가 그곳까지 왔다 가도 되돌아가게 하고 특히 야간에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개 등은 두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열 번째로 방 안에 난방기구를 켜 놓았을 때에는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11번째는 난간은 치매 대상자의 체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단한 벽에 고정시키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미끄러운 바닥재는 피하고 계단의 카펫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12번째로 창문이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13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해야 합니다. 14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유호 등을 침대 밑에 깔아줘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장실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화장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로 휠체어의 사용 시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하는 등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문고리는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현관문을 열고 닫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안전과 사고 예방 욕실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실의 문턱을 없애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와 샤워 장소 등 바닥에 설치를 하고 네 번째,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온수기의 온도를 낮춥니다. 다섯 번째로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화상 예방을 위해서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주는 것이 좋고 일곱 번째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과 사고 예방, 부엌,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줍니다. 두 번째,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둡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는 치매 대상자가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엌 안에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에서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는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의 원인은 치매로 인한 판단력의 장애와 기억 장애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의 예를 살펴보면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것을 반복한다든가 휴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머니에 모은다든가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고 네 번째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세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다섯 번째로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문제행동 대처에서 음식 섭취 관련 문제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어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하루 필요 열량은 1500에서 1600kcal이지만 배회 등이 심해서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섭취량을 늘려서 열량 섭취와 배설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기본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을 측정해서 평상시 체중과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해야 하고 네 번째로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게 되면 혼란스러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로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게 하고, 여섯 번째로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럼 치매장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거나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 종이, 비닐봉투, 변비누, 샴푸, 틀니, 세제 등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릇의 크기를 좀 작게 하게 되면 듬뿍 담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식사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고, 이때 숟가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숟가락을 짚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을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게 하고,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워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는 시간 개념의 상실로 인해서 식사하는 것을 잊었거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수면 장애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하루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의 운동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그 뒤 2, 3일 뒤에는 계속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면장애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장애가 심해지기 때문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접하고 운동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에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 반대로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면 수면을 돕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로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혈관성 치매에 걸리게 되면 뇌순환 장애로 인해서 수면 각성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악하고 대상자를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6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회 시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는 곧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바쁘게 생활하게 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배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회 시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의 증상을 줄이고, 단순한 일거리로는 콩나물 다듬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배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예로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배회 예방을 위해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 현관문,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가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에 던져진 옷까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집 청소, 산책, 목욕 등 건설적인 일을 주며 밖에 나가거나 쇼핑하는 것은 활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눠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일 때에는 치매 대상자의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61쪽 참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매 대상자의 신체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6회, 39회,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환 등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약 처방이 바뀐 후에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은 증상을 메모해 두었다가 병원에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설명해 줘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에서 의심, 망상, 환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예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음식이 없는데도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거나 있지도 않은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 것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의심, 망상, 환각 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매 대상자의 의심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며 특히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 치매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아야 하고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로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고, 만약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독을 넣은 것 같다 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그러고 같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의심, 망상, 환각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봅니다. 그 외에도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하면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도둑망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여섯 번째로 망상이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립니다. 예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을 때에는 이제 가고 없다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 못하고, 때리거나 물고, 침을 뱉고, 주먹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7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을 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괴적 행동 시의 기본 원칙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활동을 구성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주고, 네 번째, 치매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11번째로,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괴적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자상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체적인 요양보호 기술을 적용 시에는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구속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만 구속을 하고 구속한 후에는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접촉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석양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상자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후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주의 집중 기간이 더욱 짧아지며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석양증후군의 특성을 살펴보면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다 문을 덜그럭거리거나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석양증후군 시 기본 원칙 살펴볼까요? 이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대상자가 저녁이 되면서 나가려고 옷을 꺼내면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고, 네 번째로, 신체적인 제한은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양증후군 시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합니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석양 증후군이 있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적절한 성행위가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치매로 인해 과잉성 행동을 하는 대상자는 일부분이고 성행동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옷이 너무 꼭 끼어 불편하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혹은 목욕탕에 가고 싶어 바지를 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때때로 행동 교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번째로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한 성행위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줍니다. 실내 온도가 더우니까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예로 성기를 만질 때 손톱을 짧게 깎아줘서 상처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은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자주 보이는 대상자일 경우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하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픈 것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상황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이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웃으면 대상자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비협조적인 행동이나 엉뚱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부탁합니다 등의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놓아둔 곳을 잃어버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면 요양보호사는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하면서 함께 찾아보고 대상자가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에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표현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오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저것, 거기 등과 같은 대명사보다는 의자, 손자, 욕실 등과 같은 명사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진 치매 대상자라도 요양보호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믿지 않는다 하여도 요양보호사는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치매 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판단이 가능하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시고 외출해요 보다는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즉 1m 이내에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신체 균형을 잃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말을 걸면 대상자가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11번째로 항상 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에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아침 8시예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예요.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들은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열세 번째로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합니다. 대상자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전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제 사례별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어떠한 상황을 주고 이럴 때 요양보호사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국가고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사례를 보면 80세의 김씨 할머니는 금방 식사를 하였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밥을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체험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는 대상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언행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위의 경우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죠. 또한 대상자가 계속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반응하거나 사람들이 교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위험 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6세의 대상자가 며느리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편의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때 대처 방법을 보면 치매 대상자와 대화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1m 이내 가까이 다가서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치매의 정도, 이해력, 시각, 청각, 언어의 정도와 의사소통 장애를 올바로 평가해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가 자존심이 상한 경우에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국물 맛을 내는 것을 잃어버려서 된장국 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엄마 이제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처 방법을 보면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였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정정하려 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는 혼자서 집을 나가 길을 잃는 경우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할머니가 74세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10시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처 방법을 보면 치매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단순한 내용으로 분리해서 하나씩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을 경우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할머니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밖에 나가자 라고 말하면서 외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게 좋을까요? 대처 방법은 어르신이 챙겨 입은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 입을 수 있도록 한 후 어르신 외투 입고 산책하러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 사례는 더러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할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여러 활동으로 인해서 옷이 더러워져 있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대처 방법은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할래요? 라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처치 기술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에서 응급처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응급 상황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긴급히 수행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실시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입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상처나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응급처치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에게 처치를 하고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는 옮겼을 때 더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옮길 때에는 119 등의 안내를 받아서 적절한 운반법에 따라서 옮겨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용약품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외용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을 의미합니다.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 진통제, 감기약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11번째로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하고 12번째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응급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식입니다.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체 조직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찰해야 하는데요. 이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기침, 구역질,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있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청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의 말단 기관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파랗게 보이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목을 조르는 듯한 움켜잡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그림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갑자기 기침을 하고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컥컥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질식되었을 때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먼저 큰 기침을 해서 이물을 뱉어내게 해야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손가락을 넣어서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이물질이 오히려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질식 시 돕는 방법은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 돕는 방법이 최근 국가고시 4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의 엄지
엄지손가락이 놓이도록 배에 닿도록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 위치와 자세를 물어보는 것이 설명과 그림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즉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해서 빠질 때까지 시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방법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우선 119에 신고를 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중간중간에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오면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 증상을 말하는데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뇌전증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련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전증입니다.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며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외상, 뇌종양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해서 체온이 높아지고 어지럼증과 피로를 느끼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련 시에 관찰해야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경련 시에는 대상자가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 곤란 및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을 흘리거나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대소변이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발작이 없을 때 뇌기능은 정상인데 이 경련이 있을 때에만 이상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련 시 돕는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 꽉 끼는 옷에 단추나 넥타이는 풀어서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서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은 혀나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련은 보통 1, 2분 후면 끝나기 때문에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열, 즉 불이나 뜨거운 액체, 햇볕, 화학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피부가 손상이 됩니다. 부식성 물질을 삼켰을 때 식도나 위가 손상되기도 하는데요. 부식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의 강산 및 강염기로 피부 조직에 대한 파괴 작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뜨거운 연기로 인해서 기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상 시 관찰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해서 화상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화상은 경미한 편이고 뜨거운 물에 데는 정도입니다. 가벼운 화상은 빨리 아물지만 중화상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고 간혹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기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 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119 등을 통해서 병원으로 바로 첫 번째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2차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식과 반응 수준을 평가해야 하고 신체 주요 부위 화상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도 부종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송을 해야 하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손, 발, 관절, 생식기 부위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상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의 정도는 조직 내의 손상의 깊이, 손상 범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1도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화상은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을 의미하는데요. 밑에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화상 부위는 빨갛게 변하게 되고 약간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있게 되는데, 이때 수포는 없습니다. 1도 화상에선 수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에 피부는 아물고 손상된 껍질은 벗겨지게 되고, 그 예로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가 1도 화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도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가 파괴되고 그림에서처럼 표피 아래에 진피까지 손상이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피부가 빨개지고 물집, 즉 수포가 생깁니다.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고 대부분 14일 내에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그리고 심하면 근육까지 손상되는 것을 3도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되면 화상 부위는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고 색깔이 바래집니다. 매우 느리게 치유가 되는데, 한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의 가장자리에서만 새살이 돋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화상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 32, 39, 40회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야 합니다. 찬물에 담금으로써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찬물에 담가야 하는데 흐르는 수돗물에 환부를 직접 대게 되면 물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식히고,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반지, 팔찌,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종이 심해져서 빼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해서 상처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 바르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염 위험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화상 정도가 심한지 모르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즉시 병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가스를 마신 경우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상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인 화상은 주로 뜨거운 물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은 물 주전자를 들어 올리거나 뜨거운 물컵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노인의 독립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플러그, 콘센트, 전선,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관찰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대상자나 노인은 화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노인은 화재 발생 시 주위의 도움 없이는 대피하기가 어려운데요. 모든 기관은 응급 상황 시 적절한 행동과 절차를 계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적절한 대처는 손상 악화를 막고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을 알아볼까요? 신체의 양쪽이 다르고 통증 부위의 부종 및 기능 상실,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통증 부위에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 있으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지금 오른쪽에 제시된 사진처럼 뼈가 절단된 것을, 골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절 시 관찰해야 되는 사항 알아볼까요?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하는데 뼈가 부러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 뼈를 둘러싼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골절 시에는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손상 부위의 심한 통증 여부와 움직일 수 있는지, 손상 부위가 부어 있거나 출혈이 있는지, 노출된 골편이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서 뼈 조각이 보이는지 등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골절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최근 2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팔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반지, 팔찌 등을 빼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담요 등을 덮어줘서 대상자를 따뜻하게 해야 하고, 네 번째로 상처 부위에는 냉찜질을 해줘야 하는데요. 냉찜질을 통해서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 꺼즈를 이용해서 상처를 덮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덮어준 상처 부위를 지혈을 해야 하고 이때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필요하면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대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목은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뼈나 근육을 고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는 나무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은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안전하게 지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찰해야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정상 성인은 몸 안에 4.8에서 5.7리터의 혈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0.95리터 이상 출혈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혈액맥에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져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맨손을 사용했다면 비누나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혈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지혈입니다. 지혈할 때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시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멸균 꺼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는데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높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약물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정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용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남용은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은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육체적 의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시 관찰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처방된 대로 투약하는 경우가 적고,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이 일반 성인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약물로 인한 이런 영향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개인별 생체 기능에 따라 심각한 약물 이상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는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야 하고, 네 번째로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 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의료진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로 복용한 약물의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구토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단골 병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녀야 합니다. 비슷한 의약품의 중독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에는 처방전을 가져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이나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데요. 처방약, 비처방약, 한약 등에 대해 의사,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약 부작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야 하고, 반드시 가장 최신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전 처방약이 많을 경우에는 복용 여부를 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과다한 약의 복용은 간, 신장 등 장기에 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 복용 시간은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하겠고, 모든 약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후에 보통 복용하는 약들은 위장장애를 줄이고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위해서 식후 복용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전에 복용해야 하는 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부 당뇨약, 위장관 운동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이 해당되고, 식사 중이거나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물로는 칼슘제, 그리고 철분제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식후, 특히나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은 물과 함께 복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과 복용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차,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나 우유와 함께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고, 자몽 주스와 함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을 하게 되면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약을 잘라서 복용할 때에는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사와 상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할, 분쇄 불가능한 약재로는 장용 코팅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쇄하게 되면 약효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장용 코팅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서방제도 분쇄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그 종류를 보면 타이레놀이 서방제에 해당이 됩니다.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 복용하면 안 되는데 이때 가운데에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같은 질환, 같은 약물이라도 성별, 나이, 체중, 간 기능,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복용 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하는데요. 과다한 복용은 피하고 적당량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하며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복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서 보관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겉포장 또는 설명에 쓰인 보관 방법을 확인해서 보관 방법에 맞도록 보관해야 되고 직사광선은 피하며 실온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약물들은 특정 방법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차강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색 봉투나 통에 보관을 해서 햇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약물이 니트로글리세린, 라식스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어떤 약들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얼지 않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대체로 사용기간이 짧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약의 종류를 보면 일부 항생제 시럽, 인슐린 주사 등이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심폐소생술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효과를 보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기능이 멈춘 후 약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손상이 발생되는데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뇌손상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36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심폐소생술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의 순서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론적인 순서와 그림을 적용한 순서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 최근 국가고시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반응 확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요.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 물속, 교통사고 현장 등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환경으로 구조자와 대상자 모두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반응 확인을 할 때에는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처럼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인 구조자는 맥박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맥박을 찾는 것이 어렵고 부정확하고 시간만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반응 확인을 한 결과 대상자가 반응을 할 때에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회복 자세가 무엇인지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인 구조자는 119에 신고한 후에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둔 상태에서 응급의료 상담원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두 번째 단계는 도움 요청입니다. 도움 요청은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구조자가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구조자가 한 명일 때를 살펴보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면 잠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움을 먼저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조자가 두 명일 때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명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신고한 후 주위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주위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다면 119가 올 때까지 한 명은 심장 압박을, 다른 한 명은 인공호흡으로 나누어 같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119에 신고를 할 때에는 발생 장소, 대상자의 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고 응급의료 상담원이 전화로 지시하는 것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세 번째 단계는 가슴 압박입니다. 가슴 압박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가슴 압박은 대상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자 가슴에 피부가 눈에 보이도록 옷을 풀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가슴 압박 부위가 어디인지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가슴 중앙 부위인 가슴뼈, 즉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이때 구조자의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겹치면 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에는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 양팔의 팔꿈치가 곧게 펴져서 있어야 되며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슴 압박의 속도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분에 100에서 120회, 즉 1초에 2번꼴로 압박을 하면 되고 가슴 압박을 할 때 깊이는 5cm 정도가 눌릴 수 있게끔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매번 압박한 직후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어야 하고 이 비율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슴 압박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최근 3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가슴을 적절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눕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골절의 가능성과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가능성을 비교하면 심폐소생술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복강내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흉골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지금 노란 부분이 흉골에 해당이 되고 그 밑에 부분이 칼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압박되었을 때 내부 장기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심폐소생술의 네 번째 단계는 기도 유지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에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기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턱을 위로 들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기도 유지를 할 때에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턱 아래에 부드러운 연부 조직을 눌러서 기도가 폐쇄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며 대상자의 입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기도 유지를 배운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는 일반인 구조자는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다섯 번째 단계는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하고 이마 쪽 손에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의 코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구조자는 입을 크게 벌려 대상자의 입에 완전히 밀착시켜 공기가 새지 않게 하는데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2번 크게 불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초에 한 번씩 숨을 2번 불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호흡을 할 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가슴 상승이 눈으로 관찰될 정도로만 호흡량을 불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위가 팽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위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초에 걸쳐서, 몇 초에 걸쳐서, 1초에 걸쳐서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만 불어넣어야 합니다. 위 팽창, 즉 과도한 환기가 되면 위 내용물이 역류되고 기도로의 흡인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보호기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구조자가 이과의 인공호흡을 망설이는 경우 보호기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얼굴 덮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의 인공호흡을 통해서 질병이 전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보호기구 준비를 위해서 인공호흡을 지원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호흡을 했는데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얼마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국가고시 39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인 구조자가 할 때에는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를 하면 되고 이때 인공호흡은 2번을 10초 이내에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구조자가 2인일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2분마다 또는 5주기에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5주기라 함은 1주기는 30회 가슴 압박 이후에 인공호흡을 의미합니다. 인물을 교대할 때에도 가슴 압박 중단을 최대한 짧게 하면서 교대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복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자세는 대상자가 반응은 없지만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일 때 취해주는 자세로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몸 안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문제에는 회복 자세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네 번째 그림을 고르게 하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회복 자세는 왜 실시하는 걸까요? 혀나 구토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복 자세를 취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슴 압박 소생술, 즉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의미하는데요.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목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도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하는 심실 세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슴 압박과 빠른 재세동, 즉 자동 심장 충격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실 세동은 무엇이냐면 심장의 심실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을 해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떤 순서로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최근 국가고시에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로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는 자세한 설명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최근 국가고시에 이렇게나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부착을 해야 하는지 이론적인 거 그림으로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야 하고 왼쪽 패드는 왼쪽 겨드랑선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 리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출제가 많이 되었죠.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춰야 합니다.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떼지 않게 되면 구조자, 혹은 요양보호사의 심장 리듬이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재세동이 필요하면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 스스로 에너지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충전 중에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세동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결과 재세동이 필요합니다는 안내와 함께 재세동 버튼이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고 쇼크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제시된 그림도 같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로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데요. 30대 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이 반복되는 시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하셔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이론적으로 그림으로 모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심장 충격,
순서로 실시를 합니다. 그림으로도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니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